가장 이제 어렵고 제일 저기를 결정하게 될 이게 1등급이 되느냐 2등급이 되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가를 문제가 빈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빈칸 문제를 접근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문제를 실제로 여러분이 풀자고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만만치 않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깔끔하게 빈칸 문제인데 정답과 아주 직접적으로 주제문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빈칸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걸 약간 비켜서 문제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우리 다음 과에서 순서 삽입할 때도 얘기를 할 건데, 옛날에는 순서 삽입의 A, B, C에 글을 이끄는 내용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냐, 그 문장들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말들을 머리글로 올렸었는데, 요새는 그걸 가운데 숨겨버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 시험을 치러오면서 이 기존에 너무 이렇게 누적되어 왔던 방식들, 너무 빤하게 드러나는 방식들을 살짝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문제를 푸는데 기본 원칙은 변화가 없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들을 딱 생각해 놓으신 다음에 걔네들을 안 놓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칸 문제는 첫 번째 가장 절대 원칙이라고 한다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제문과 무관한 빈칸은 없습니다.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항상 머릿속에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의 유형이라는 건 이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개발한 문제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제대로 잘 이해를 했나라는 걸 주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제목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빈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순서 삽입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측정하고자 하는 게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했나라는 걸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문과 무관한 빈칸 유형이라는 건 문제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예 시험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빈칸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정답을 찾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머릿속에 두고 가야 되는 건 이거의 주제가 뭔지를 찾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보면 항상 정답을 찾을 때는 뭐와 연관을 지어서 찾으셔야겠냐면, 1번 세 가지 원칙을 만약에 얘기를 드린다면 반드시 주제문과 연관 지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찾아낸 이 주제문하고 그 다음에 관련 지어서 주제문과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 문장을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빈칸이 있는 문장을 연결 지어서, 말이 너무 기나요? 짧게 줄입시다. 자, 주제문과 관련 지어서 해결을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주제문과 무관한 빈칸이라는 건 문제 자체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뭘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냐면, 주제문을 머릿속에 계속 주제문을 찾아가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게 그거니까 그렇게 주제문을 찾아서 그 주제문과 연관 지어서 문제를 풀려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가끔씩 보통 이제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 만약에 빈칸을 갖고 있으면 걔는 글에 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냐면 글에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글의 마지막에 빈칸이 가 있다면 그때는 글의 맺은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여러 가지 글의 전개 방식 중에 위에 주제문이 있고 아래쪽이 세부 진술로 마치는데 마지막에다가 빈칸을 만드는 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주제문이 있는 첫 번째 문장에 놓을 거니까 이렇게 도입, 전개, 결론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마지막 문장의 경우에 마지막에 빈칸을 가질 거니 걔네들은 거기에 맞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가운데 문장에 빈칸이 갔을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지문 가운데에 빈칸이 가면 논리를 전환하는 장치에다가 가운데 빈칸을 만들 수 있겠죠. 머릿속으로 지문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논리가 전환되거나 논제가 전환되는 자리라면 그러나 정도의 단서를 갖고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단락이 하나 시작되는 것처럼 활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어떤 비유의 얘기가 두어 줄 나오다가 본론으로 바뀌는 경우, 또는 주제문이 나오다가 비유되는 설명으로 바뀌는 경우, 이럴 때 원관용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을 빈칸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는 근데 자기가 부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았다면 이 글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야겠죠. 말 굉장히 복잡했는데 결국 빈칸 주변에 뭘 활용하라는 얘기냐면 빈칸 주변의 정보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얘는 근데 마지막 문장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쓰일 일이 없어요. 물론 문장 자체의 정보들이 주어지는 경우는 잘 이용해서 활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빈칸에 있는 문장 자체가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져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놈들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만약에 빈칸이 지문의 가운데에 있는 경우, 즉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아닌 곳에 빈칸이 있는 경우는 얘는 반드시 주변 정보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놓치지 말고 어떤 단서를 활용해서 이 빈칸을 채우는 게 수월할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문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빈칸 주변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문제를 푸시다 보면 뭐가 있을 거냐면 동일한 구조를 가진 문장이요. 자, 똑같은 구조,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가진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재진술내서 넣으셔도 됩니다. 풀다 보면 생각보다 얘 많이 나와요. 10개면 서너 개 정도는 아예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내용의 문장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문장을 다른 문장의 형태로 바꿔 썼거나 그다음에 또는 반대 진술을 만들고 있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얘를 놓치지 말고 똑같은 내용이 되게끔 그 빈칸을 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건 저는 이거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하면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이 오는 경우, 가운데 문장이 빈칸이 오는 경우,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 오는 경우 등등 나눠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게 도식화 시키는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주제문과 연관지어서 푸는 것,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찾아서 푸는 것, 그 다음에 문장 자체가 주변에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정보를 잘 활용해서 푸는 것, 이게 문제를 푸는데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실 때 주의할 것, 오늘도 직접 이제 확인을 하실 건데, 제가 늘 그리고 강의 중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빼놓지 말고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보기와 그다음에 정답과 유사하게 오답을 유도하는 보기와 그다음 나머지 쓰리 같은 보기들, 이렇게 딱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활용이 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스님들이 수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 해석 다 하고 나면 보기 읽어주고 이게 답이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 보기는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자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주의할 보기 중에 가장 주의할 보기, 얘는 딱 한 가지로 합칩시다. 하나는 지문 속에 자주 나오는 주요 단어입니다. 중요 단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예전에는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럴싸해 보이는 단어라는 말을 썼거든요. 좀 있어 보이는 단어를 갖고 장난을 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지문 속에 자주 나오는 핵심이라든지 이런 중요 단어를 이용해서요. 자,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주제문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반대 내용의 진술을 하는 보기를 조심하십니다. 반드시 만드는 보기입니다. 출제자들은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이 지문에 처음부터 빈칸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근데 이 지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빈칸을 만들 때, 이 자리를 빈칸을 만들면 얘는 이 글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게 첫 번째 조건이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부분을 빈칸을 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문제 같으려면, 그러면 그게 내용이 이해하고 상관없이 뭔가 머리를 좀 써서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빈칸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첫 번째 고려되는 게 그 빈칸에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지문 속에 나오는 내용을 약간 돌려 표현하는 비유의 표현일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라면 별로 빈칸 만들고 싶지 않아요. 수능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뒤돌아보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꾸준히 가세요 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천천히 꾸준히 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러면 그거 빈칸 안 만들고 싶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거북이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이거 빈칸 만들고 싶어요. 이건 지문의 내용을 이해 못한 애들은 답으로 쓰지도 못할 뿐더러, 지문의 내용을 이해 못한 애는 거북이의 교훈, 웬 수능 보다가 거북이 이러고 걔는 빼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딱 그래서 그걸 갈라내기 좋기 때문에 전체 지문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보기가 있는 표현이 글의 주제문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 걔를 빈칸으로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출제자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출제자가 이제 보기를 만들면, 이런 보기를 만약에 하나 만들 때 출제자는 보기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문에서 끄집어내와서 예를 들어 1번을 정답으로 뒀다 칩시다.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을 만들 때
엄청나게 뭐 고생스럽게 보기를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는 뭘 이용하냐면 지문 속에 많이 나왔던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실은 나머지 보기 4개를 지문 속에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앞쪽에서 하나, 가운데서 하나, 마지막에서 하나. 보기를 아무개나 막 쓸 수 없잖아요. 좀 전에 수능 성적 좋게 받고 싶거든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세요라고 해놓고 보기에다 짬뽕은 맛있다 뭐 이런 걸 써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능은 어려워 이런 걸 쓴다든지 그 다음에 공부는 재미없어 이렇게 갖고 있는 단어를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단어를 만들게 되는데 보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그럴싸하게 특히나 좀 난도를 높여서 만드는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 정도는 그럴싸하게 오답을 유도하는 보기를 잘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그때는 지문 속에 나왔던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단어를 갖고 형용사나 그 다음에 또는 서술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제문하고 뭐가 되게 정답과는 반대가 되게 만들어 버린 반대가 되게 만드는 보기가 넘버1으로 만드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보기를 봤을 때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진술이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택하셔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답과 반대되는 보기가 막 2개씩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만약에 여러분 2개가 보이면 걔하고 반대되는 보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건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것만 딱 넣고 잘 갑니다. 오늘날 문제들이 어려워서 쉽지는 않을 건데 자, 첫 번째는 반드시 주제문과 연관 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래 주제와 연관 지어서 생각하기.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 문장에 주변 정보가 있는지를 적극 활용하기. 그 주변 정보가 주로 뭐로 나타나냐면 접속사나 대명사나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 어쩌고 저쩌고라든지 마지막 문장에 예를 들어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이라고 쓰면 그건 앞문장하고 같은 내용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접속사라든지 대명사는 또 앞에 있는 지칭 대상이 나타날 거니 연관 지을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계속 많이 풀어볼 거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볼 건데 오늘 8문제 갖고는 그건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 번째는 그래서 지워놓고 까먹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문과 연관 짓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 정보 놓치지 않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주 나타납니다.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내용을 갖추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빈칸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 내용을 찾아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오늘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놓치지 않고 보시기. 그 다음에 보기는 그럴싸해 보이는 보기를 가지고 만든 뭘 조심하시냐면 주제문과 정답과 반대되는 보기를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옛날에는 아주 정답이 딱딱 되는 딱 주제문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을 빈칸으로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3, 4년 동안 계속해서 정확하게 주제문과는 살짝 비켜가는 자리에다가 보기를 만드는 경우들도 슬슬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동안 문제를 만들더니 한계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근데 빈칸도 그렇고 다음 과에 나오는 순서 삽입도 그렇습니다. 그건 또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고 답찾기 시작해보죠.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죠? 답을 찾은 사람도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도 어렵고. 자,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메르 시대에 사용되었던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제는 그렇게 잡히셨어요? 수메르 시대에 사용되었던 글자나 기호나 이런 것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하죠? 얘네들의 여기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Centralized Economic Governance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문장, 이 빈칸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 글의 주제가 만약에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 얘하고는 얘를 뒷받쳐주기 위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빈칸에 있는 문장 보면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들이 use the system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앞에 여기 나오는 the system이 뭐가 될 거냐면 앞쪽에 나왔던 뭐가 될 거냐면 이 수메르인들의 라이팅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정관사가 나오는 것들을 잘 못 보고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나 빈칸, 그다음에 순서 삽입 문제에서 특히나 정관사는 놓치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이 그냥 괜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이 뭘 거냐면 여기 있는 라이팅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토큰이 될 거거든요. 근데 토큰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A and B가 나왔을 때 A하고 B는 서로 같은 가치의 것을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무시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큰은 무시하시고 라이팅만 남으면 되는데 이 수메르 경제에서 라이팅은 얘가 이제 글의 토픽이 되는 겁니다. 수메르 경제에서 이 라이팅이 뭘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냐면 이 중앙 집중화된 경제적 통치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게 글의 주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머릿속에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글의 주제는 수메르 경제에서 라이팅은 쓰기는 기호는 경제적 통제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빈칸에 보면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는 걸 보면 어디서 나오는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는 걸 보면 해석을 정확하게 못할 수 있죠.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놓치지 말아야겠냐면 이 시스템을 개인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건 그 개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에 집중화된 경제적 통치의 사용과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반대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내용은 얘네하고 반대되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럼 저 시스템을 국가의 경제적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 말고 그 다음에 뭘 위해서 쓰는 게 되는 걸까요? 이 자리는 그러면 보기 1번 볼까요? 이제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보세요. 종교?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중앙 집중화된 경제 정책을 경제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라이팅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종교라든지 공동의 책임이라든지 역사 기록이나 권력 이동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individual이라는 단어만 이용해도 저걸 개인적 용도로는 쓰지 않았어. 공적인 용도로만 쓰고 개인적 용도로는 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해도 보기 2번을 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요. 이 문제가 옛날에는 만약에 이랬으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오늘 내내 얘기했지만 이거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가 빈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문제였어요. 옛날에는 이런 방식의 출제만을 이용했는데 이거 말고 얘를 뒷받침으로 사용하는 문장에다 빈칸을 만드는 것으로 살짝 문제의 접근 방법을 트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찌되었건 머릿속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원칙이죠. 그래, 주제문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죠. 주변에 나오는 단서를 놓치지 않으면 정답을 접근해 가기 쉬운 겁니다. 그래도 머릿속에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원칙은 뭐로 들어와야 되냐면 그래, 주제와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수메르인들의 라이팅 시스템은 뭘 이용해서 Centralized Economic Governance를 위해서 사용된 거였지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나머지 보기 1, 3, 4, 5는 정말 어이없는 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퍼스널 그리먼만 정답으로 택해 갈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을 하나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죠. 1번 어렵습니다. 예, 전국 정답률이 4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어려운 수준의 문제 정도가 되는 건데요. 오히려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으면 더 단순화시켜버리면 정답은 쉽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문제들을 계속 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과 관련된 문제들만 모아서 이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클래식 모델이면 전형적인 모델이네요. 수메리안 경제의 전형적인 모델에서는
단순화시키면 수메리아 경제에서는 이러면 됩니다. 앞에 있는 저런 거 사실 굳이 달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자, 수메리아 경제에서는 오해할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읽어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전체를 읽었는데 대충 때려잡는 건 답찮은데 왜 이래 방해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단순화시켜서 골격만 남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자, 수메리안 경제에서는요, 이 템플이 사원이 기능을 냈는데, 사원이 뭘로 기능을 냈냐면 행정당국으로서의 기능을 냈죠. 여기가 뭔가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 당국, 그 다음에 뭐 직접 얘네들이 갖고 있는 권위, 이런 뜻으로도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overning 이라고 하면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commodity는 상품, 제품입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재분배하는, 그냥 분배라고만 해도 되겠죠. distribute이라고 하면요, 얘가 나누어 주다, 배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앞에 RE로 붙였으니까 다시 나누어 주다, 재분배하다 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얘가 이렇게 쓰면 타동사인데 자동사로 쓰면 영어 단어가 그런 경우들 많다고 그랬죠. 어떤 동작을 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서 얘는 나누어 주고 배포하고 난 뒤에 남은 분포하다라는 말로도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 지문의 보기 같은 걸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하나 이렇게 조금 너무 할 수 있다면 off가 떼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알잖아요. 떼어서 그 다음에 조각조각을 떼어서 tribute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주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얘가 나누어 주다, 배포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되죠. 자, 어떤 상품의 그 다음에 생산과 그 다음에 수집과 배포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으로서 사원이 그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그랬네요. 뒤 사실 별로 필요 없죠. 그냥 뭐만 있어도 되는 거냐면 경제적 기능을 사원이 담당했다라고만 놓아도 되기는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administrative tablet의 발견은요, 그럼 얘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템플릿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템플릿에서 나온 이런 그 행정 관련 태블릿은 우리 아이패드 같은 거 태블릿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걸 태블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이 쐐기 문자를 흙판에다가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흙판, 점토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 템플의 컴플렉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로 형용사로 복잡한이라고 외우지만 뭐 이 단어는 모를 사람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명사로 사용이 되면 그때는 여러 개가 모여 있는 복합 단지를 나타냅니다. apartment complex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고, industrial complex라고 쓰면 산업 단지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원 단지에서 발견된 이런 행정 점토판이 되는 거죠. 테이벗은, 자, 우룩은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 사원에서 발견된 이 발견에 의하면 이렇게 되겠죠. 토큰의 사용이나 그 다음에 또는 이어지는 라이팅이 발달이 되는 건데요. 이 토큰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and라는 놈은 앞에 나오는 A하고 B하고가 서로 같은 가치의 것들을 연결하는 놈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시험 볼 때 해석 안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토큰은 돈의 가치를 가진 교환권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쓰는 상품권 이런 게 학교에서 밥 먹는 식권도 토큰이에요. 그렇게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교환권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큰이나 그 다음에 또는 라이팅이 발달을 한 건 에서 뭘로 발달을 한 거냐면 이 중앙 집중화된 경제적 통치의 도구로서 발달을 했던 거다라는 거죠. 수메르인들의 경제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템플이 그 사원이 뭐의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했냐면 이 경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이 태블릿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라이팅이나 토큰들이 다 뭐의 도구로 발달을 한 거였다? 이런 경제적 통치의 도구로서 글이 발달을 한 거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given이라는 말이 저렇게 앞쪽에 나타나면 얘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일종의 분사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archaeological evidence가 없다라는 점을,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럼 뭐냐면 우룩 시대에 domestic site에 도움이라는 단어는 위에 지붕 얹는 걸 도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구장 같은 데 이렇게 얹어놓은 거 돔구장이라고 그러죠. 이 돔을 덮어버리면 실내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 사원 같은 데 단체로 모여서 제사 지내고 이러던 데가 위에 지붕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지붕을 덮으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 도움을 덮으면 실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안으로 정해서 거기에서 domestic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얘가 실내의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이 집이라고 생각하면 가정의라는 단어도 되고 국가라고 생각하면 얘가 국내의라는 단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국내선을 왜 domestic airlines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단어와 관련해서는 뭘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냐면 domesticate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가 가정에 살 수 있도록 실내에 살 수 있도록 길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울러서 뭐 하나 같이 알아두시냐면 테임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알아두면 더 좋겠습니다. 진화와 관련된 지문, 환경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잘 나오는 단어거든요. 왜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D를 하나 딱 붙이면 domesticate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nimal이라고 쓰면 얘가 가축이 됩니다. 뭐 농경사의 시작 이런 소재들이 등장하거나 하면 늘 나오는 단어여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tamed animal이라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 얘도 가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의록 시대에 domestic site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정 단지죠. 사람들이 모여 살던 주거 단지에서 나오는 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고려해 보면 야, 그러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또한 이 시스템을 개인의 합의에도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하지 않죠. 얼마나 확산되어 있었나, 리트러시가 초기에 얼마나 확산되어 있었나라는 얘기인데, 리트러시라는 단어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이렇게 문자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원래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이 단어는 뭐 시험에 워낙 잘 나오잖아요. 읽고 쓸 수 있으면 우리말로 단어로 바꾸기가 좀 그래요. 얘가 literacy라고 이렇게 이러냐 다시요. 그래서 앞에다가 IL 붙여서 illiteracy라고 쓰게 되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 결국 문자거든요. 문자와 관련해서 쐐기 문자와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건 이 문자가 글이 당시에 초기에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글이 개인의 용도로 사용이 됐다면 모두에게 퍼져 있었을 건데 뭐 그건 아닐 거고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건데 뭘 사용하냐면 identifiable symbols의 사용이네요. 그리고 픽토그램의 사용은 자, 확인 가능한이라는 말입니다. identify도 뭐 워낙에 잘 나오는 단어여서 모르면 꼭 외워두셔야 되는. 자, 얘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확인하다라는 말이 뭘 확인하는 거냐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신원, 신분을 확인하는 거여서 그래서 identity라고 쓰게 되면 얘가 자기의 정체성, 신분 이런 단어가 되죠. 정체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정체성 해석이 어려우면 그냥 신분이라고 해버리셔도 돼요. 같은 단어입니다. 나의 정체가 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이디가 이거예요. 로그인 할 때 아이디가 이 아이디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신원 확인 맞죠? 신원 확인, 신분 확인이 아이덴티티고 얘 아이덴티파이는 뭐 하나 알아두시느냐면 아이덴티파이 뒤에 with가 나타나면 얘는 뒤에 with 쓰면 이때는 확인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뭐뭐하고 동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확인하다라는 단어에다가 identifiable이라고 이렇게 IABLE를 썼으니까 Y를 I로 바꾸고 ABL을 썼으니까 얘는 확인 가능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된 거겠죠. 자, 그럼 이 확인 가능한 상징이나 그 다음에 그림 문자의 사용입니다. 이 초기 점토판에 그러니까 문자를 기록하던 판이에요. 종이가 없으니까. 자, 초기판에 심볼이나 픽토그램을 사용했던 것은 이건 일치하죠. 뭐하고 일관된 거냐면 행정가들의 요구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즉 행정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뭐가 등장을 한 거냐면 이런 상징들이 등장을 한 건데 행정가들은 뭐가 필요했냐면 어떤 문자가 필요했거든요. 뭐 이게 어휘 목록이라고 지문 아래에 나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문자가 필요했는데 어떤 문자가 필요했던 거냐면 자,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literacy건 non-literacy건 간에 서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던 저 행정을 담당하던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죠. consistent이라는 말은 일관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 사용이 뭔가 일치하다, 뭐에 부응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더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 문장 제 얘기라 어렵다. mutual이라는 말이 서로의 상호간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utual respect 이렇게 쓰면 상호 존중 이런 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intelligible이라는 말이 알아볼 수 있는, 분별 가능한, 식별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인데, literate 얘가 좀 전에 나왔던 literacy의 형용사거든요. 얘가 글을 아는 거고요. 그럼 얘가 non-literate이니까 당연히 글을 모르는 거겠죠. party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의 무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party라는 말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일행,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면 양방, 쌍방이라는 이런 말의 방자에 해당되는 말을 파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그 둘 다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를 필요로 했던 이런 행정가의 요구하고 부응하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친구하고 둘이서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거래를 기록하는 행정가는 둘이 서로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래, 나는 100만 원을 빌려갔어. 라는 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는데, 글을 모르면 글자로 써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자공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둘 다 나는 10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100만 원을 빌려갔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표시가 필요했던 거죠. 그 표시를 필요했던 얘네들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그림 문자나 상징들을 이용했던 활용도는 서로 부응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내용 이제 됐죠? 그 다음에 as cuneiform scribe는요, 우리가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이 사용했던 인류 최초의 문자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지금은 이제 그 뒤로는 발전 못하고 그대로 죽었지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생겨난 문자입니다. 제일 먼저 인류의 최초 문명 발상지이기도 하고 글자로도 제일 먼저 생기기도 하고 그랬죠. 이 쐐기 문자는, 큐니폼 문자는 그래서 뭐 되었냐면 점점 더 그래서 뭐가 되어 갔냐면 추상적이 되어 갔고요. 자, 그리고 이 리트러스가 그렇게 되면서 말이죠. 점점 그렇게 되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글을 아는 게 반드시 뭐가 되었냐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을 안다라는 게 점점 더 중요해져 갔죠. 뭐 하기 위해서? ensure이라는 말은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해져 갔는데, 뭘 확실하게 하냐면 사람이 이해되었음을 확실히 하는 거죠. 자, 뭘 이해하죠? 자기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점 더 글을 아는 능력이 중요해져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제문이 나오고 아래쪽으로 디테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면, 사실 5번 문장,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정답을 찾는데 크게 활약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문제 정도면 진짜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나 아까 했던 얘기 잊지 마세요. 옛날에는 딱 주제문에 해당되는 놈만 빈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추세는 좀 많이 벗어나요. 순서 삽입 문제에서도 옛날하고 조금 다른 형태들이 많이 보이는데, 시중의 문제집들이 그런 문제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너무 주제문에 딱 해당되는 빈칸만 갖고 있는 문제들만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문제집을 따로 만들어서 나눠 드릴 테니까 빼먹지 말고 자꾸 그런 사고를 하면서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문과 연관 지어서 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빈칸 주변에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지, 가장 흔한 정보가 연결사하고 정관사입니다.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 세 번째, 동일 내용, 동일 구조의 문장이 있다면, 여기는 지금 동일 내용, 동일 구조의 문장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그 자리를 그대로 갖다 넣어도 좋습니다. 주제문은 뭐였죠? 뭐에 관한 얘기였냐면, 이 글의 토픽은 우리가 이 책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내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 토픽과 주제문 찾기잖아요. 수능은 그 글로 다 푸는 거예요. 주변에 막 이상한 문제풀이 끄집어내는 거, 저는 말을 좀 너무 세게 하고 그렇지만 거의 장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제문을 찾아야 됩니다. 라이팅이 뭐다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centralized economic governance다라고 생각하면 이 개인들은 이 라이팅을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쭉 공부했던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라이팅은 개인적 용도가 아니고 뭐였죠?
공공의 용도였습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제문을 딱 작성하라고 얘기하면 Centralized Economic Governance의 용도로 쓰였던 라이팅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이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오늘 내내 어렵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는 쉽고 나머지는 좀 어려워요. 이번 문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도 답을 좀 찾을만 할 거예요. 이게 제가 실수해서 파트 1에 나왔던 지문이 다시 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죠. 얘는 그래도 견딜 만한 문제인 게 직접적인 주제문을 진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늘 얘기하듯 첫 문장을 잘 잡아야 주제문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필자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딱 잡아서 그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글의 주제문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문장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냐면 어떤 브레인 체인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랬죠. 뭐 하는 동안에 학습 중에 일어나는 두뇌의 변화에 두뇌의 변화를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정한 두뇌의 변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습 중에 일어나는 두뇌의 변화가 이 글의 토픽이 되는 거죠. 그죠? 학습 중에 일어나는 두뇌의 변화가 이 글의 토픽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발달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이라고 이랬네요. 그러면 얘네들의 연구 결과는 무조건 글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의 연구 결과는 뭐하고 관련된 걸 보여줄까? 학습 중에 발생하는 두뇌의 변화하고 관련된 걸 보여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한다라고 얘기했냐면 뭐에 반응하죠? 자기의 프로세스에 반응해서, 환경에 반응해서, 똑같은 말 계속 씁니다. 과거나 현재의 상황에 반응해서 뭐 한다라고 그랬죠? 두뇌가 발달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마지막 문장 볼까요? 마지막 문장이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 보여주고 있을 거냐면 이 학습 중에 일어나는 두뇌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겠죠. 이 마지막에 지금 연결사는 그 단서잖아요. 야, 이런 식으로 원규가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위쪽에는 원규가 대학에 가게 된 과정을 서술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두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학습하는 중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기본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서두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학습하는 중에 일어나는 변화에 맞추어서 두뇌도 변합니다. 따라 변합니다 라고 쓰면 걔는 문제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다르게 진술할 수 있을 때 다른 방식으로 진술해서 한 발 돌려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출제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 기억나죠? 야,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 빈칸 문제 안 만들어요. 그 마지막을 거북이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빈칸을 만드는 거죠. 야, 최용규가 진짜로 훌륭한 강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쭉 가서 끝에다가 최용규는 진짜로 뛰어난 강사예요 라고 그러면 그거 빈칸 안 만들어요. 뭐라고 하면 여러분은 복받은 수험생들이에요 라고 하면 그걸 빈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문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직접적인 주제문이 빈칸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안 틀리는 거예요.
네 문제 중에 31에서 34 중에 두 문제는 어렵고 두 문제는 쉬워요. 물론 쉬운 문제도 다른 문제보다는 어렵지만 그 쉬운 두 문제가 직접적으로 주제문을 진술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어려운 문제들은 지문도 어렵지만 이 빈칸을 만드는 기술들이 예전하고는, 그러니까 빈칸을 만드는 방식들이 예전하고 좀 달라서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빈칸이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면 쉽잖아요. 돌려 말하면 어려운 건데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다 옛날처럼 빈칸이 너무 정직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사고를 해가면서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죠. 자, 주제는 뭐예요? 그러면 두뇌는 학습이 일어나는 중에 상황에 맞춰서 변한다라는 게 주제죠. 그럼 한번 보세요. 보기 1번은 자기 경험의 역사에 의해서 조각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 비유적 표현이죠. 돌려놓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경험하는 방식대로 경험하는 와중에 두뇌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1번이 답 같은데요. 2번 볼까? 자기들의 초기 구조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건 반대말이죠. 제가 아까 정답을 만들고 나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라고요? 반대 진술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이런 반대되는 말이 나타난 걸 딱 보면 1번이 답이라고 더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3번 볼까? 기어라는 단어는 자전거에 있는 기어나 자동차에 있는 기어, 그게 이 기어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동사로 쓰면 맞추다, 조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디를 향해서 맞추어져 있냐면 최근의 기억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그랬고요. 네 번째, 트윈이라는 건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뭐의 다른 장기의 발달하고 연결된다, 이런 뭐 거지 같은 보기를 만들어 놨고요. 마지막에 5번에 portray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면 그리다, 묘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초상화를 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스케치하는 걸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theological and creative thinking의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자리로 여겨진다라는 얘기죠. 학습 중에 변화합니다라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얘기들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만 놓치지 않아도 1, 2번 보기를 보고 반대되는 걸 확인하면 1번이 답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잖아요. 직관적으로는 얘가 관련 있는 내용처럼 여겨지지만 확실하게 반대 진술인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반대 진술이 보이면 얘의 반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 좀 더 비틀어서 비유적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직접적인 단어들을 활용해서 반대 진술을 만들어 놓으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연습을 자꾸 해 두셔야 되죠.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능 특강 풀 때 보기 다 일일이 해석하시고 어떤 의도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회 문제는, 국어 문제는 보기도 설명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는 보기는 설명을 안 하죠. 지문 해석하고 끝나잖아요. 지문 해석하고 이게 답이지라고 하는데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국어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을 쭉 읽어주더니 2번이 답이지 이러면 그 수업 안 듣겠죠. 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지문의 기본적인 전개와 그 다음에 출제자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자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국어처럼 복잡하지 않으니 그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의 보기들. 근데 그런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정교함이라는 것 따지면 EBS 교재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EBS 교재는 학교 공부랑 하나로 단권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좋지만 좋은 양질의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서 풀어보시면. 자, 새로 발달한 이렇게 신경 이미지 기술 덕분에, thanks to라는 말이 뭐뭐 때문에 덕분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됐죠. 특정한 두뇌의 변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학습 중에 일어나는 변화네요. 자, 우리 모든 우리의 두뇌들은 가지고는 있어요. 똑같이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다 같은 구조의 뇌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신경망입니다. 생물 시간에 뉴런 배웠죠. 그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아주 독특합니다. 뭐만큼이나 독특하냐면 지문만큼이나 독특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그 발달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런 건 연구가 밝혔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연구에 의하면, 연구에 따르면 이러면 쉬워요.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두뇌라는 게 훨씬 더 유연하죠. 교과과정 외단입니다. 지문 아래 적혀 있죠. 수능성 있는 알면 좋은 게, 그래도 너무 밑에 지문 아래 써주는 단어 뜻이 너무 어려워요. malleable이라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 있고, 영어에 뭐하고 비슷하냐? flexible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말랑말랑해서 모양이 잘 변하고 이러는 걸 malleable이라고 그래요.
자, 훨씬 더 그래서 flexible해서 throughout life 일생 동안 말이죠. 일생 동안 아주 유연합니다. 뭐보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죠. 자, 그래서 얘는 자신의 프로세스에 반응해서 발달을 하는데 뭐에 반응해서 즉각적인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 즉 가까운 그리고 먼 환경에 반응해서 이 뇌가 변화를 하는 거죠. 발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to 과거,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서라고 to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and는 뭘 연결한다고요? 같은 값을 연결하는 거여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하나만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다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다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본인의 해석을 방해한다면 얘는 잡았는데 나머지를 때려잡는 이상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정확한 것 하나를 갖고 풀어가는 게 훨씬 더 낫죠. 국어 지문 읽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는 단어 엉뚱하게 때려잡으면 사고 칠 가능성 많죠. 버려도 되는 단어라면 버리는 게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잖아요. 내신 시험이랑 다른 게 문장 하나를 떼서 이해하는 시험이 아니죠. 그죠? 150개의 단어 갖고 메인 아이디어 하나만 찾아내면 끝나는 건데 단어 한두 개에 이렇게 문장 한두 개 막 집착할 필요 없다고요. 자, 얘가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뭘 통해서 만들어내냐면 확립하고 그 다음에 정제하는 거죠.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고쳐나가는 겁니다. 쉽게요. 기존의 그런 뉴럴 망을, 신경망을 establish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세우다, 설립하다, 뭐 확립하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 refine이라고 하면 refine이면 다시 fine하게 만들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정제하다, 정화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통해서 하냐면 이 기존의 신경망을 이렇게 잘 확립하고 그리고 고쳐가는 거겠죠. 그죠? 뭐 신경망을 정제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팩트나 스킬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경이 communicate, 서로 연결을 해서 the form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뭐와 관련된 연결된 정보와 그런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는 건 result in 이라는 말은 뒤에 뭐 나오죠? 결과 나오죠. 그죠?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하냐면 유사한 미래의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시냅스의 연결들은 자주 활동하는 고활동성 시냅스의 연결들은 stable이라는 단어가 안정된이잖아요. 앞에 보니까 뭐 있냐면 stand 서 있다라는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 able 할 수 있는 이런 말 붙어서 잘 서 있을 수 있는 이라는 얘기니까 안정된, 견고한 이런 말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말을 세워두던 장소에 마구간이라는 뜻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래서 안정화되고 strengthened 강화되는 거죠. 자, 그러는 동안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연결망들은 약화되고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는 거네요. 프론도 교과과정 외단어입니다.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걸 프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문 밖에 쓰여 있죠. 그래서 잘라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빈칸이 들어오는데 빈칸 주변의 정보가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위쪽에 뭔가가 과정이 서술되어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내내 두 달 내내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 얘가 뭘로 쓰이고 있는 거죠? 맺은말로 쓰이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도입, 전개, 맺은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우리 경험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경험의 역사가 그다음에 우리의 두뇌를 조각합니다 라는 말이 딱 보면서 출제자는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빈칸 만들면 버벅거리는 애들 답 놓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빈칸이 있는 자리를 출제자는 빈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답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얘를 지문 속에 나오는 단어를 활용해서 얘하고 반대되는 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지문 위에서 하나, 가운데서 하나, 마지막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씩 끄집어 내와서 좀 무관한 보기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전형적으로 보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나 이렇게 푸실 때 주제요지 제목도 똑같아요. 보기 만드는 건. 그러니까 빈칸 문제나 주제요지 제목 이런 걸 풀 때는 항상 하나 반대되는 말 이런 것과 관련된 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어렵거든요.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새기고 시작합시다. 주제를 찾아서 풉니다. 얘가 아까 1번 문제보다도 정답률이 더 낮았어요.
주제를 찾아서 풉니다. 그 다음에 주변 문장의 정보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문장이 있다면 그 내용으로 다시 쓰기, 고쳐 쓰기를 시도합니다. 풀어보시죠. 시험이 이 정도 수준으로만 문제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도 밥 좀 먹고 살 텐데, 그죠? 진짜로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감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잘 풀죠. 근데 남은 기간 연습을 해서 이런 구조가 다시 나오면 안 놓치면 되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누군가 따옴표로 뭔가로 말을 하더니 두 번째 문장에서 이게 셰익스피어의 말이었나 봐요. 이 첫 번째 문장에 따옴표에 있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나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차이점인데 roses하고 페인팅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이 글에 뭐가 되죠?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인데 첫 번째 문장에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지. 그 얘기는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natural object라고 A가 하나 나오고요. 얘가 지금 뭐죠?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장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장미하고 뭐의 차이예요? 그림의 차이인데 뭐에서의 차이냐면 이름에서의 차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냥 장미와 그림의 차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A번 natural object roses는 이라고 나오더니 쭉 내려가다 보면 당연히 그러면 A와 B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니까 B도 등장해야죠. B가 지금 어디에 나오죠? What a work of art is titled라고 이렇게 B 자리가 나오죠. 예술 작품이 B가 된 거잖아요. 얘가 뭐예요 지금? 그림이잖아요. A와 B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얘가 주제문이고 A는 이렇고 B는 이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의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리가 빈칸이 되면 쉽게 답 찾아갈 수 있겠죠. 지문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글의 모양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대조의 지문은 어디에서 더 많이 쓰이냐면 순서 삽입에서 훨씬 많이 쓰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순서 삽입에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영어하고 수학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영어는 1번의 특징이 이런 거고 2번 이런 거고 3번 이런 거고 그러나 수학은 1번 이렇고 2번 이렇고 3번 이렇고 이러면 주제요지 제목을 물으면 너무 쉽죠. 그러면 영어하고 수학의 차이라는 말이 주제가 되는 거고 얘를 이용해서 순서 삽입 문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다가 이 자리에 있는 이런 문장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근데 영어나 수학을 받을 때 얘네들이 다 뭘로 돼 있을 거냐면 전부 다 it으로 받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빼서 여기 사용되어 있는 it이 영어를 가리키는지 수학을 가리키는지를 찾아서 풀어야 하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순서 삽입 쪽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를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요. 빈칸이 이렇게 주제문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간단하게는 지문 중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주변에 정보를 남긴다고요. 그 얘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이 they는 그러면 여기 나오는 natural object 맞죠? 장 맞잖아요. 세부 진술을 내나가다 보니 대명사가 사용이 되면 당연히 얘를 받아 있겠죠. 근데 얘 지금 are not taken 이라고 되어 있고 natural object는 are no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주면 되냐면 taken as vehicles or meanings message라는 이 말을 여기에 들어가면 똑같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동일 구조, 동일 내용의 문장이 보이면 그 자리 빈칸을 그대로 메꿔내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의미나 메시지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의미나 메시지에 해당되는 말을 찾아서 넣으면 되네. 그럼 보기 볼까요? 의미나 메시지 보면 1번 바뀐다, 2번은 분류, 3번은 보존, 4번 통제, 5번 해석. 그럼 뭐가 되는 거죠? 5번 해석이 정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하시면 나중에 우리 이거 말고 이 책 끝나고 나면 빈칸이랑 이것만 계속 빈칸 순서 삽입만 모아서 할 건데 순서 삽입보다 빈칸을 더 풀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빈칸에 훨씬 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제가 3분의 1은 돼요. 그러니까 글의 모양을 따라서 동일 구조, 동일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오늘도 좀 더 볼 건데 그런 부분 자꾸 신경 쓰셔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원칙을 자꾸 머릿속에서 적용해가면서 풀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한번 쭉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What's in a name? 이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지? 야,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됐어요. 장미라고 부르는 건 다른 이름에 의해서도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걔는 좋은 향기가 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미라고 부르지 않고 장모라고 부르건 장마라고 부르건 청무라고 부르건 이 자연사물은 형체가 동일한 거잖아요. 자기 본질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여서 얘는 그래도 좋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라고요. 자, 셰익스피어의 이런 생각이 포인트 업이라고 하면 딱 짚어내다라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짚다라는 얘기죠. 포인트 업이니까 집어내다라는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죠. 차이를 짚어내는 건데 뭐하고의 차이냐면 로즈하고 가령 이를테면 그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즉 실물 장미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다른 건지를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먼저 장미부터 나와요. 장미 같은 자연의 사물은 얘는 해석되는 거 아니거든요. 얘는 어떻게 인간이 개입해서 해석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미닝이나 의미나 메시지에 vehicle이라는 명사는 원래 여러분이 주로 보면 탈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교통수단이 되고, 그래서 해석할 때 자동차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뭔가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뭔가를 이동시키는 전달, 매개 이런 뜻으로 사용이 확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의미나 메시지의 전달은 아니거든요. 매개는 아닌 거거든요. 자, 얘네들이 belong to라고 하면 어디에 속하다라는 얘기죠. 얘는 어디 뭐 전통에 속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엄격하게 말하자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해되는 것도 아니죠. 어떤 틀 속에서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나 전통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죠. 자연사물이란 건. 근데 외려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느껴지고 음미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음미되는 거죠. 자연의 물건은요. 그러면서 without more는 없냐면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해석이에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적인 조정, 지적인 중재 없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직접적으로 음미되는 게 바로 이렇게 실물 자연의 장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불리는 건 얘가 individually로 불리건 또는 총칭해서 불리건 개별적으로 불리건 집단적으로 불리건 간에 얘네들은 뭘 거의 갖지 않고 있냐면 have a bearing on 이라고 하면 얘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 자리가 have an effect on 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하고 같아요. influence 같은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하고 같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장미를 경험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what a work of art라고 이제 B로 바뀝니다. 아까 처음에 앞쪽에 그림하고 장미하고의 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두 번째 자리가 온 거죠. 이 작품에 is titled라고 쓰면 A에게 is titled B라고 이렇게 쓰면 title이 제목을 붙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B라고 이름을 붙이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 B가 지금 앞으로 가서 what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붙은 이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군요. 자, 작품에 붙은 이름은 반면에라는 말이 아주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구조적으로 단서가 됐던 거죠. 반면에 작품에 붙은 이름은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냐면 aesthetic이라고 하면 미학의 미학적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미학적 측면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미학적 측면이냐면 얘가 보여주는, 얘가 제시하는 미학적 측면이네요. 당연히 여기 있으니 예술품이 될 거고요. 예술품이 제시하는 미학적 측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그 특징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안에서 인지하는 특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실물 장미는 얘를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건 얘를 병신이라고 부르건 간에 변하지 않는데 그림은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ainting of Rose는 그래서 장미의 그림은요 by a name 이름으로 그 다음에 other than 이라는 말은 뭐뭐를 제외한이죠. 뭐를 제외하냐면 그 이름을 제외한 이름에 의해서라는 얘기입니다. name을 대신 받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여기 앞에 나오는 장미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자,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에 의해서도 그 다음에 might very well smell different 이게 굉장히 다르게 냄새가 나겠죠. 그림에 있는 장미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앞에 나왔던 말로 바꾸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지적인 중재, 지적인 조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미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The painting title was summer. 그래서 여름 장미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이 discern이라는 단어는 지금 밑에 indiscernible 뜻을 써줬는데 이 discern이라는 단어는 교육과정 4단어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얘가 식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discernible이라고 하면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타이틀 제목이 Vermilion Womanhood라는 이런 제목의 그림은요. 얘는 물리적으로 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도 semantic이라는 말이 의미론적인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단어도 뒷방 어렵습니다. 자, 또한 의미적으로도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뚜렷하게 다른 차이나는 distinct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나는 예술 작품이 되는 거겠죠. 파란 장미를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림에 파란 장미가 그려져 있고 몇 대 뭐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뭐 예를 들어 투쟁하는 장미 이렇게 딱 붙여 있으면 그러면 딱 그게 뭘로 청장미가 보통 이렇게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또는 파란 장미가 나머지 뭐라 그럴까 풀밭에 있는데 거기다 국제 여성의 날 이런 제목을 만약에 붙여둔다면 거기에는 지적인 조정이 필요하죠. 그 장미가 뭘로 느껴지는 거냐면 여성으로 느껴지려면. 그런데 만약에 다 이렇게 갈대밭에 빨간 장미에다 파란 장미 똑같은 그림인데 거기다가 빨간 장미 하나 그려놓고 튀는 장미 이렇게 해두면 그 장미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체가 있는 사물은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걔는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거죠. 지문의 내용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주 솔직히 대학 입시 영어 시험 보는데 이런 지문까지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누군가의 유명인사의 말을 등장시키는 건 글의 주제라고 그랬죠. 유명인사의 말, 연구 결과 100%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누군가의 첫 문장부터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관해 설명하는 첫 문장부터 유명인사의 말을 등장시켰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백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거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나와 있으니까 A의 특징을 찾아서 답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 주제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을 비켜가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 대부분 빈칸이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러니 주변에 정보가 그대로 남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동일 내용의 동일 구조를 갖고 있는 이놈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 자리를 집어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조다라고 생각이 되면
얘는 반면에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natural object하고 work of art는 반대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찾아 넣으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는 보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어쩌고 저쩌고의 해석,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그거하고 반대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찾아갖고 보기로 집어넣으셔도 인터프리스로 답을 찾아가실 수 있겠죠. 어렵다. 4번은 쉽거든요. 4번 한번 풀어보시죠. 4번은 쉽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빈칸 문제 중에는 제일 쉬운 문제죠. 첫 번째 문장이 보니까요.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쭉 내려가다가 빈칸이 있는 문장에 뭘 갖고 있냐면 그러나라는 말을 갖고 있으니까 논리를 반대로 가져가겠죠. 자, 논리를 전환하게 되면 반드시 뭘 가져야? 맺은말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맺은말 보니까 나 맺은말입니다 라고 해서 therefore까지 남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o avoid similar members of one species 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 내용하고 뭐가 되는 게 반대되는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군요. 그렇게 답 찾으면 첫 번째 문장하고 반대되게 또는 마지막 문장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채우면 아주 쉽죠. 자, 보기 1번 볼까요? exceed라는 단어는 넘어서고 초과하고 초월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공동체의 예상되는 요구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다양한 생존 수단에 의해서 줄어든다라고 그랬고요. 3번은 이 전략에 한계를 가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반대 진술을 하고 있는 거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은 세상을 개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5번은 사회적 연대를 막아버린다라고 했네요. 어떤 dissimilar members의 사회적 연대를 막습니다라는 말에서 this를 떼버리면 5번도 답이죠. DIS 하나만 떼버리면 5번도 답이죠. 그죠? 아마 이게 이 보기를 이렇게 줘서 덜한데 얘를 이 보기를 조금 더 어렵게 해서 학생들을 한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을 만약에 꼬셔보려고 했으면 this 떼버리고요. similar를 남긴 다음에 여기를 prevent가 아니라 반대말로 줬으면 더 많이 틀릴 겁니다. 그러면 지문 마지막에 있는 여기 나오는 similar members든지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기를 똑같이 similar로 주고 prevent가 아니라 오히려 협력한다, 연결한다라는 이런 단어로 줬다면 그랬다면 5번 답 쓰고 틀릴 학생들도 많겠죠. 지문이 좀 쉬운 편이어서 많이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문제를 만드는 방식은 기본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3번하고 5번하고가 서로 뭐 됐냐면 반대되는 보기가 된 겁니다. 반대 진술이 된 겁니다. choosing similar friends는요, 이 유사한 친구를 선택하는 건, 이 단어도 아주 잘 나옵니다. rational까지 쓰면 얘는 rational이라고 읽고 합리적인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붙어 있냐면 이 하나 더 붙어 있다 그죠? rational이라고 쓰면 얘는 강세도 뒤로 가거든요. 이렇게 쓰면 합리적인 이유, 근거라는 뜻이 됩니다.
뭐 타당한 이유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유 근거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머릿속에 괄호의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assessing the survivability는 assess가 평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자,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데 environment, 환경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if 만약에 이 환경이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turn out이라는 말이 드러나다 밝혀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eadly라는 형용사가 치명적인이죠. ly 붙어 있지만 얘 형용사입니다. 자, 주변 환경이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어쩌면 너무 늦을 수도 있거든요. by time 뭐 할 때쯤에는 당신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쯤에는. 자, 그래서 인간은요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되냐면 이런 the desire를 발달시키게 된 거죠. 어떤 바람을 발달시켰냐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는 이런 성향을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이런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사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처음 보는 환경에 적응했을 때는 소위 뭐가 작동을 딱 하는 거냐, flee or fight 작동하는 거죠. 진화에서. 그죠? 만약에 이렇게 호랑이를 처음 봤는데 저거 뭐지? 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위험한데? 하고 판단하면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튈까 싸울까를 딱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전에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좀 더 쉬운 예를 든 거고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인간은 쓸데없이 주변에 잘 모르는 것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나와 유사하고 동일한 것들과 같이 다니는 게 진화에서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유용하냐면 종에게 유용한데 어떤 종이에요? 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종들에게는 같은 종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carrying capacity라고 하면 얘를 수용 능력이라고 해석합니다. carry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루는 걸 얘기하는 거가 그 가지고 있는 능력, 담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자, 주어진 환경의 수용 능력이 그런데 한계를 두는 경우도 있군요. 이런 전략에 한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if 만약에 resources 자원이 very limited 너무 제한이 있다면 그러면 자, 수용 능력이 이 작전을 실패하게 만드는 건데요. 자원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면 사람은 특정한 장소에 사는 사람들은 얘네들은 전부 다 정확히 똑같은 것을 하지는 못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무가 거의 없다면, 나무가 별로 없는 곳에 산다면 사람들 모두가 나무집에 살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망고가 부족하다면 in short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short라는 형용사 자체가 부족한이라는 뜻이죠. 자, 뭐가 부족한 거냐면 supply가 망고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망고가 적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단지 망고 식단에 기대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이 합리적 전략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가끔씩 피하는 게 되기도 하는 거죠. 비슷한 멤버들을, 자, 자기 종의 유사한 멤버들을 피하는 게 이렇게 진화에 유리하게 작동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봤던 문제 중에는 현재는 가장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딱 글의 모양 자체가 가운데서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는 거니까 일반론,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으로 바꿀 때 많이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야기를 놓았다가 특별한 상황으로 이야기를 바꾸는 지점에 딱 how에ver이 걸려있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이 자리가 어떤 내용이 와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소위 정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풀기가 쉽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4번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